정부 행정 전산망 오류 사태 발생 반년여 만에 또 정부 24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공수처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들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정부 24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류가 또 발생했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이번엔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건가요? 네, 지난달 초 정부 24에서 성적 증명서와 납세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다른 사람의 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교육 민원 서비스는 646건, 그리고 이 납세 증명서는 587건이 오류 발급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오발급된 서류를 보면 다른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내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가 다른 사람한테 간 거잖아요. 그러면 개인정보 문제도 좀 발생할 것 같은데 조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이뤄지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요. 이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72시간 안에 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유출된 당사자에게도 이런 유출 사고에 대해서도 알려야 되는데요. 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이 법에서 정해진 72시간 내에 행안부가 실제로 신고를 했는지, 그리고 유출 경위는 어떻고 유출 규모나 이 시점 그리고 원인 등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텐데요. 만약에 이 법에서 정해진 72시간 내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그리고 이 원인 등을 파악했을 때 제대로 된 책임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과징금까지도 부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일단 72시간 내에 보고는 된 상황이고요.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이고 그런 상황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네, 사실 뭐 이 행정망 먹통 사태는 비단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발생하고 정부가 올해 초에 대책을 좀 마련하겠다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다시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앞으로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이 행정망을 사용할 때 여러 시스템들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운영이나 관리 같은 거를 이제 뭐 담당 주무부처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수탁업체한테 맡기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행안부에서도 이번 정부 24 오류 사태에 대해서도 그 원인을 이 개발업체의 개발사의 실수라고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외부 업체에다가 의존을 하게 되면 실제로 어떤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을지 예상도 못할 뿐더러 실제로 이런 오류가 발생을 했을 때도 이 수습에 대해서도 외부 업체한테 좀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뭐 주무부처가 일일이 뭐 시스템 운영이나 개발이라든지 관리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좀 온전하게 파악을 해야지 원인도 진단이 가능하고 뭐 이런 사고도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의존하는 이런 자세보다는 실제로 파악하고 관리하고 하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개발사에 외주를 이른바 맡기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그 문제의 주체가 개발사로 되는 거고 이 피해 보상은 어떻게 받는 거고 하는 과정을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이 개인정보의 주체, 관리 주체는 이제 네. 행안부기 때문에 행안부가 이 유출 사고와 관련된 책임을 지겠지만 네. 다만 이제 개발사와 이제 법률적인 관계가 있을 거예요. 이런 위수탁 관계를 했을 때 계약을 체결한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 개발사의 어떤 과실이라든지 책임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부분 이제 행안부와의 관계에서 법적으로 뭐 어떤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또 동시에 그렇게 좀 책임을 묻는 과정은 앞으로 또 정부와 개발사 간에 이루어질 예정이고 피해자들은 국민이잖아요. 피해 보상은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실제로 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유출이 되었을 때 사실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 형사처벌과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의 이 전제는 이 관리에 있어서 이 과실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안전 조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는 그런 책임이 면제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아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런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고인지 이런 부분을 좀 가늠을 해서 이 결과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좀 반복되지 않길 바라면서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반영된 대책이 좀 잘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주제도 얘기해 보도록 하죠. 민주당 주도로 최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일단
이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 핵심 쟁점이 뭔지부터 짚어보도록 할까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뉠 텐데요. 첫 번째는 최상병 사망 사고의 이 조사 결과를 경찰로 이첩시키는 과정에서 이첩을 보류시키고 그리고 혐의자를 축소하는 데 있어서 외압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외압이 과연 이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이 되는지가 첫 번째 쟁점일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과연 관여를 했는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의 수사는 사실상 첫 번째 쟁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특검법이 통과가 되었는데 뭐 윤 대통령이 지금 이 거부권을 시사한 만큼 실제로 특검이 이루어질지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사실은 좀 미지수긴 하지만, 만약에 특검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두 번째 쟁점, 대통령실이 관여를 했는지 이 부분이 좀 본격적으로 수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이고 이 부분은 대통령실의 관여 여부를 알 수 있는 거고,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벌이는 부분은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윗선에 대한 수사의 칼날이 향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아직 대통령실까지는 이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윗선에 대한 수사의 일환으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15시간 가까이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공수처가 또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뭔지도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이 김계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전에 조사가 있었던 유재훈 법무관리단과 함께 이 수사 외압의 이제 핵심 인물로 좀 지적되고 있는데요. 이 김계현 사령관은 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그 임성근 사령관을 비롯해서 이 8명을 이제 최상병 사망 사건의 이 혐의자로 적시를 하려고 했을 때 이를 보류시키고 혐의자를 축소하라고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박정훈 전 단장은 사망 사건의 조사 서류를 정부 경찰청에 이첩하려고 했을 때 김 사령관이 VIP가 이 조사 결과를 보고 경로했다. 국방부가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한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만약에 이 조사에서는 이 부분 실제로 이런 말을 했는지,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데 있을 때 어떠한 다른 더 윗선의 외압은 없었는지,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조사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최근에 거의 2, 3일에 한 번꼴로 소환 조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공수처가 그러면 집중적으로 보는 게 어떤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사실은 이 죄명은 네. 그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외압이 있었는지가 가장 중점적으로 볼 건데요. 근데 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보통 수사는 어떻게 되냐면 이 밑선부터 진행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실무자들을 토대로 조사를 벌이고 이 실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다시 이제 윗선과 책임자들은 좀 이어져 가는 건데, 지금까지는 이제 오늘 김계한 사령관에 대한 네. 조사가 있었으면 앞으로는 이제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연결고리라고 할 수가 있는 뭐 국방부의 차관이라든지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조사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통령실의 관여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특검이 지금 예정이 지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수처가 여기까지 들여다볼 것인지 아니면 특검에 그 부분을 맡길 것인지는 사실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밑에서부터 점점 위로 수사가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지금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 이후에 국방부 뭐 장 차관까지도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선까지 수사의 칼날이 이어질까요? 아마 장 차관에 대해서는 바로 이어질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 국방부와 이 해병대 사령관의 중간고리거든요. 그들이 이제 이런 지시를 했기 때문에 김계한 사령관도 또 이제 박정훈 전 단장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말을 했는지 이제 국방부 장차관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대통령실까지 조사는 과연 특검에 맡길 것인지 공수처가 진행할 것인지는 사실 미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법적으로는 이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죄가 중점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을 지금 수사하는 예정이고요. 네, 맞습니다. 네, 계속해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공수처의 수사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상황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낮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산책하던 부부를 치어서 아내를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항소심을 했는데 더 무거운 형을 받았네요.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5월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길을 걸어가고 있던 40대 부부를 이제 들이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내는 사망을 했고요. 이 남편은 지금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거동이나 아니면 의사 표현이 좀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8년을 선고를 했는데요. 네. 그런데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를 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항소심에서는 오히려 1심의 형보다 더 무거운 징역 10년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이게
1심보다 항소심에서 더 형이 올라간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사실상 1심의 형이 그만큼 이 피고인의 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지금 재판부가 2심의 재판부가 1심보다 더 무겁게 평을 한 거는 일단 지금 피해자들의 자녀들이 이 중고등학생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가장 엄마 아빠의 손이 많이 필요할 텐데 엄마는 이 사고로 사망을 했고 그리고 아버지도 지금 거동이 불편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 가정이 망가졌다라고 봐도 사실 무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런 부분을 일가를 하면서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피고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제기한 거잖아요. 피고인의 입장은 그럼 뭐였습니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너무 무겁다라는 거죠. 징역 8년형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이걸 감형을 해달라고 항소를 했는데 오히려 항소심은 이걸 감형하기보다는 죄가 더 무겁다라고 해서 더 무거운 형을 내린 거죠. 네. 이게 지금 법률적인 용어가 있어서 재판부는 어쨌든 일방적으로 1심에서 6천만 원, 항소심에서 4천만 원을 각각 형사 공탁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 형사 공탁금 이게 뭐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건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일단 형사 공탁이라고 하는 거는 이 형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을 하거나 했을 때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않거나 때로는 이제 피해자가 너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를 해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공탁이라고 해서 일정 부분은 이제 피해 변제의 의사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공탁금을 내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공탁을 했을 때는 형이 유리한 양형 인자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그만큼 피해를 변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재판부한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나 그런 건 아니고요. 만약에 이 피해 정도에 비해서 이 공탁한 금액이 너무 현저히 적거나 그러니까 실제로 이 피해 변제의 의사가 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양형에서 감경을 받으려는 꼼수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오히려 재판부가 이거를 이제 유리하게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리하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일단 피해자 측에서는 이 합의라든지 공탁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사를 먼저 표현을 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탁을 했고요. 공탁금을 보면 1심에서는 4천만 원, 그리고 2심에서는 6천만 원, 이게 통틀어서 1억 원인데 재판부가 봤을 때는 아내가 사망을 했고 그리고 아버지는 사실은 지금 거동이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정도인데 그 피해 정도에 비춰서 1억 원이라는 건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합의 의사라든지 제대로 된 피해 변제 의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없다, 감경할 수 없다 이렇게 재판부는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소식들 얘기 나눠봤습니다.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